재평가 모형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평가로 해서 금액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감소되면 우리가 자산을 이제 없애주고,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이 기존에 있으면 그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해줍니다. 재평가 잉여금을 없애주고 우리가 자산을 이제 바로 없애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더 많이 했으면 이제 손상차손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재평가 잉여금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잉여금은 이제, 우리가 그 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선택. 예,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해야 된다 아니라. 그래서 언제냐면, 첫 번째는 제거될 때, 관련된 그 기타 포괄을 없애주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냐면, 실무에서 저는 이런 경우도 종종 봤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기업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면 뭐 손상이 거의 이제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재평가 잉여금은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재평가 잉여금이 그럴 때는 이제 재평가 잉여금을 없애주고 기타 포괄 있는 거 없애주고 좀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이익잉여금. 이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우리 재평가 쪽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은 제거될 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손상차손과 상계되면서 없어지고, 아니면 우리가 사용 중에서라도 우리가 기타 포괄을 없애고 잉여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경우는 이제 얘는 재분류 안 되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재평가 모형 받고, 그 다음 이제 감가상각 보겠습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용어를 정해서 뜻이 감가상각은 배분하는 걸 배분. 원가의 배분. 취득원가를 이제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 내용용수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유의적인 부분에 배분하여 각 부분별로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항공기 예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컴포넌트 해결하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항공기라는 거를 쪼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공기 안에 서브 자산 1, 서브 자산 2, 서브 자산 3으로 해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별로 우리가 내용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유형자산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도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중립성 금액,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 또 이제 각 기관의 감가상각은 다른 자산의 장부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제 감가상각은 바로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제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설치 원가, 테스트, 이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되면, 일단 유형자산의 자산으로 됩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로 가요. 원가로 가는데, 뭐, 만약에 이 자산이 우리가 그 제품에 쓰는 거다. 제품에 쓰는 거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매출 원가로 되겠죠. 매출 원가 갈 거고, 이 자산이 우리가 일반적인 공동설비, 아니, 공동자산, 공용자산이다. 그래서 판관비 쪽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판관비로 가는 겁니다. 판관비 쪽으로 가고, 아니, 이 자산이 연구개발에 쓴다. 우리가 연구비에 쓴다. 그러면 연구비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뭐 무형자산하고 다른 쪽으로 쓴다. 다른 자산의 취득 원가로 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고 다시 얘가 또 상각되겠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1016 8번 48번 같은데 요 얘기는 그 얘기는 감가상각은 다른 자산 정보에 포함되는 거 아니라면 다른 자산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비용으로 처리한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우리가 그 내용에서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이게 감가상각이죠. 이게 감가상각이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잔존가치하고 내용수. 잔존가치는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거의 이제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세무적으로도 이제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잔존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고 내용수도 우리가 이제 그 절차는 있지 뭐 크게 이제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예전보다 이제 우리 기준서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절차는 있는 거죠. 내용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급변하는 전자라든지 뭐 이런 급변하는 그 유행이 바뀌는 것들은 내용수가 이제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검토 결과 이제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이제 회계정책 쪽에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쪽에서 가는 겁니다. 전진법 쓰라는 거예요. 전진법. 추정의 변경입니다. 추정. 여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당연히 추정이겠죠. 우리가 잔존가치와 내용수는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일단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공정가치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금액을 계속 인식한다. 이거는 오히려 좀 여러분들 당연한 걸로 좀 써 있어도 헷갈릴 것 같은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가모형 하니까, 원가모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있으면 계속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정가치하고 관계없이, 얘가 뭐 관계없어요. 얘가 관계없이, 이 나온 것처럼 그 잔존가치, 장부금액이 잔존가치보다 크면 계속 상각하는 거예요. 계속 상각. 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하고 우리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원가 모형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제품가 모형은 당연히 이렇게 간 다음에 또 제품 그 감가상각 하니까 오히려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멘트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잔존가치, 장부금액이 잔존가치보다 크면 계속 상각한다.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작은 금액 간소할 때까지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금액은 0이다.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큰 겁니다. 이때는 이제
감가상각하지 말라는 거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언제부터 하냐? 보시면 이제 설치. 그러니까 우리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까는 언제 그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하는 겁니다. 사용 가능 한 때. 네, 감가상각은 이제 언제 종료하냐? 감가상각 요 보시면 감가상각은 이제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재건하는 빠른 날. 그러니까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면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매각 예정 자산으로 가면 분류되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적용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자산이 재건하는 날, 빠른 날, 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유주거나 적극적인 사용 상태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 중단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웬만하면 중단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 웬만하면 하지 말고 계속 하라. 이게 쭉 웬만하면 하라. 웬만하면 계속 하라. 이게 왜냐면, 우리 감가상각이 이제, 우리 원칙이 이제 감가상각이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이 이제 자산에 있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감소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기간에 이제 배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은 계속 감소할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 생각하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사용 전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이 정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감 감액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 전도라는 거는 유형자산의 사용 전도는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량 비례법에 때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없어요. 생산량 비례법에서는 우리 생산량분의 총 추정 생산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여러분이 생산량 비례법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 말도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의 중요한 단어는 이제 제가 유형자산 쪽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효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효익. 그래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 효익은 사용함으로써 소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효익이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거예요. 경제적 효익이 처음에 취득 원가만큼 있다가 사용하잖아요.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줄겠죠. 경제 효익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경제 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경제 효익이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가치에 따라서 당연히 경제 효익이 줄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자산의 그 금액인데, 자산의 금액은 우리가 미래 경제 효익입니다. 미래 경제 효익은 당연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감소되는 겁니다. 그걸 측정하는 것이 감가상각이고, 근데 어느 정도 미래 경제 효익이 어떻게 감소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정례법이라든지 정리법의 생산량 비례법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내용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된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내용연수도 이제 각 자산의 성격이 있는 거죠. 자산 성격.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때도 이게 이제 어떻게 내용수에 따라서
우리 경제 효익이 어떻게 이제 소비되는지, 미래 경제 효익 특정 부분이 어떻게 소비되는 양상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따라 일정하게 소비되는지, 처음에 많이 소비되고 점점 적게 소비되는지,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리법인 거고, 이게 정리법인 거고, 그 다음에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 소비되는 게 들쑥날쑥한지, 이건 이제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보시면 토지의 원가의 해체, 제거, 복구 원가 포함된 경우, 토지 해체, 복구 충당부채죠. 복구 충당부채가 이제 포함된 경우,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 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상각 안 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이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토지. 순수한 토지 부분이 있고, 토지 취득 원가가 있는 부분이 있고, 토지에 복구 충당부채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구 충당부채 개념이 있습니다. 복구 충당부채는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몇 년 안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해야 된다. 뭐 5년 뒤에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 토지 취득원가에서 복구 충당 부분은 이제 5년, 만약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라는 겁니다. 요게 그 의미입니다. 요게. 그래서 얘가 이제 잔존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원칙이 그거예요. 기본 원칙이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 원칙만큼 뺀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그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토지 내용에서 한정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내용에서 한정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토지 자체가 한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문단을 정확하게 보시면 토지를 구성하는 항목을 여러 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공기도 쪼갠다 그랬잖아요. 항공기도 엔진 부분, 내부 설비 부분 쪼갠다 그랬어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원래 토지 부분, 복구 충당 부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부분별로 각각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지 이 문장이 이해가 될 수 있고 토지 내용에서 한정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방법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래 경제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감가상각 방법은 매 현금도마다 재검토하고 바뀌면은 우리가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우리 전진법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감가상각 방법은 이제 우리가 정액법, 소비 형태에 따라서 정액법, 우리가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은 일정하다. 매년 우리가 소비되는 소비 정액법은 일정하다. 매년 일정하다. 소비되는 게 일정하다는 거고, 체감잔액법은 처음에 많이 소비되고 소비되는 정도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주로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LG전자 쪽 보시면 이제 기계설비들은 그쪽 삼성전자, LG전자는 기계설비들 약간 정리법, 체감잔액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왕창하면 그 다음 년도 완료된 다음에 감가상각이 왕창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은 어디서 쓰냐면 우리가 이제 광산같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광산 뭐 이렇게 강석 캐는데, 이렇게 강물 캐는데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생산량 비례법을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비 형태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준서상에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에서 계산하는 문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실제 기준서상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준서에 어떻게 방법 하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자산의 사용을 포함한 활동에서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수익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에. 우리는 그 자산의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 소비 형태에 대한 거예요, 소비 형태. 소비 형태에 따라 한 거지, 뭐 수익이 늘 때, 뭐 감가상각비도 왕창이고, 수익이 쩔면 감가상각비 쩔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손상은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손상은 우리 1036호 손상 쪽에서 다루어집니다. 손상 쪽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상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 손상 손실이 이제 우리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금. 그럼 보상금 받을 때는 권리, 당연히 우리가 발생주인이기 때문에 회계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다음 제거 보겠습니다. 제거는 우리 그 재무제표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은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장부에 인식하는 거고, 제거는 장부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건데, 언제 사라지냐면, 당연히 처분할 때 하는 거고,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끝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손익을 인식하고, 그 단기 손익을 인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순액. 우리가. 우리가 자산이 나가고, 뭐 현금 등이 받으면, 뭐 차액을 우리가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형에서 제거 생기는 손익을 자산을 제거할 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거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장부의 일부가 대치되면서 없어지는 거가 있어요. 대치원가. 유형에서 항목의 일부에 대한 대치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을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삼각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이 생각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존 구장부금액이 없어지고, 신장부금액, 요렇게 이제 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손익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이처럼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있고, 매출액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말고 순액으로 인식하라. 그런 겁니다. 이 자체는. 여기까지 앞에까지 했던 게 우리 기준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서에 없는 내용이 아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정액법, 뭐 체감잔액법, 생산의 비례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원가 측정이 이제 앞에도 좀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제 은근히 자주 나요. 원가 측정이 은근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가에 측정하는 부분, 일부 이제 유형별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금 지급의 장기 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 차이로 인해서 우리 현금 가치로 이제 인식한다고 했어요. 현재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 명목 흐름과의 차이는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가취득 하는 경우는 일가취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16호 유형자산 쪽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사업결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회계 쪽에 있는데 사업결합 보시면 이제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닌
걸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업이냐, 아니면 단순히 자산의 집단을 취득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집단을 취득하는 게 일가 취득 개념인데, 자산의 집단을 취득할 때는, 우리 그 여러 A, B 자산을 할 때, 한 금액을 줍니다. 금액은 뭐 예를 들면 10,000원이라는 걸 금액을 주면,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할 때, 이 상대적 공정가치, 상대적 비율이 있을 겁니다. 이 각각의 공정가치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가중치. 이 비율만큼 구해서 우리가 이 10,000원을 뿜빠이 해주는 겁니다. 일가취득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 집단의 원가는 매수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각각 10배를 쓴 자산과 부채에 배분한다. 이게 이제 사업결합 기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저는 뭐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건물을 신축할 때, 우리가 이제, 기존 건물이 있는, 옛날 건데, 건물을, 우리가 이제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면, 얘를 헐어야 되잖아요. 헐어야지 우리가 새 건물 지니까. 이렇게 새 건물 지니까. 얘를 하는 거는 이 땅, 이 토지. 토지를 뭐 이렇게 건설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철거 비용 같은 거는 다 토지의 취득 원가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계속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를 정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건설을 짓기 위해서 땅을 이만큼 파는 건지, 에 따라서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될 수 있고,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는 또 취득세가 되잖아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또 취득세도 있고, 따로 또 세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교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환은 기본적으로 우리 상업적 실질. 교환은 이제 상업적 실질. 있냐, 없냐, 오차가 있고, 우리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냐, 없냐. 의무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를 취득하는 건데, 제공한 자산하고 제공받은 자산 중에 이제 더 분명한 거. 제공 한 개 있고, 제공받은 게 있으면, 또 더 분명한 공정가치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적용하고,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이제, 현금. 교환할 때 이제 현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공정가치를 이미 구한 거예요. 구했기 때문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정가치를 모르면 현금을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공정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데,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이때 제공한 자산의 기준으로 현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공받은 거를 기준으로 현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해서 좀 드리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백한 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더하기 현금 지급액 빼기 현금 수령액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 숫자로도 이제 우리가 원가, 자산을 취득하는 거 종종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웬만하면 현물 숫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죠. 외부에 좀 맡기는데, 현물 숫자는 이제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는 거죠. 자본. 보통 현물 숫자인가? 자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게 어떤 기준을 해야 되냐, 할 때, 16호에서는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고, 우리가 이제, 어디 언급이 되냐, 우리 1102호 쪽에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기준보상 거래에서 있는데, 보시면 이제, 제공받은, 제한할 용역과 상하는 자본의 증거는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이게 후순위고 제가 잘못 말했네. 먼저, 제공받은 자나 공정, 얘 기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얘가 1순위예요. 1순위. 얘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하고, 얘가 정확하지 않으면 2순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현물 투자로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 결정 결정하되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얘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칙은 얘를 구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없으면 자본을 측정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무상취득도 이제 우리가 일반 회계 기준은 무상취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무상취득을 현물 투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공정가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이제 시정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준서 일반 상장회사에 적용하는 한국채택 기준서에는 원가로 측정한다는 말밖에 없어요. 원가로 측정.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무상증여는 무상으로 내가 받았다. 원가가 없잖아요. 원가가 없으니까 이 기준서 상으로는 원가가 0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일반 기준과 기업회계 기준서 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기준을 줄 것 같아요. 무상증여를 뭐 어떤 기준으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할 때 또 토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국공채를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공채를 바로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할인해서 팔죠. 그러면 그 차이를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우리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